충청도 어느 소읍의 가을 아침이었다. 들녘에는 누렇게 익은 벼이삭이 바람에 일렁이고 이른 서리가 내린 논두렁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다. 그 풍경 한가운데 74세 노인 박도순이 지팡이를 짚은 채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오래도록 자신의 발 앞에 펼쳐진 논밭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이 땅을 그냥 묵은 논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박도순에게 이 땅은 그런 게 아니었다. 이 땅은 그의 아버지가 평생 소를 팔아 마련한 땅이었고 아버지의 아버지가 손마디가 굳도록 일구어 남긴 땅이었다. 박도순 자신도 이 땅 귀퉁이에서 태어나 이 땅의 흙냄새를 맡으며 자랐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농기계 수리 일을 했다. 부잣집 자식도 아니었고 배운 것도 변변치 않았다. 그러나 손재주 하나만큼은 이 고장 최고라고 소문이 났다. 낡은 경운기도 그의 손을 거치면 새 것처럼 돌아갔고 트랙터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인지 알 정도였다. 그렇게 평생을 일해 모은 돈으로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땅에 조각조각 논밭을 더 붙여나갔다. 2마지기, 3마지기, 1마지기씩 늘어날 때마다 박도순은 그 땅에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다. 아이들 이름처럼. 아내 순자는 그런 남편을 보며 늘 혀를 찼다. 당신은 땅하고 결혼했지. 나하고 결혼한 게 아니여. 그 말이 늘 핀잔처럼 들렸지만 박도순은 속으로 웃었다. 그렇다. 이 땅은 가족이었다. 자식들 학비도 이 땅이 벌어줬고 순자의 수술비도 이 땅이 감당했다. 막내를 대학까지 보낸 것도 큰아들 결혼식 비용을 댄 것도 모두 이 땅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이 그의 것이 아니었다. 등기부 등본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이름이었다. 그 옆에는 매도인의 이름이 있었다. 오칠성. 박도순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눈을 감아도 그 이름이 떠올랐고 새벽에 잠이 깨어도 그 이름이 먼저 찾아왔다. 오칠성은 그의 친구였다. 40해가 넘도록 형제처럼 지낸 단 하나뿐인 친구였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박도순이 33이던 해였다. 오칠성은 그때 막 농협 직원으로 발령받아 이 고장에 내려온 참이었다. 말주변이 좋고 부침성이 있어서 금방 동네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유독 박도순하고만큼은 처음부터 잘 맞았다. 둘 다 술을 좋아했고 둘 다 고향 이야기를 좋아했으며 둘 다 땅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오칠성은 농협일 특성상 토지 담보 대출이나 농지 거래, 문서를 늘 다루었다. 박도순은 그런 오칠성을 늘 믿었다. 복잡한 서류 일이 생기면 을에 그에게 부탁했고 오칠성은 그때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형은 걱정 마 하고 웃으며 처리해줬다. 그랬던 친구였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 갑자기 군청에서 연락이 왔다. 박도순의 땅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고 보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박도순은 자신의 귀를 믿지 못했다. 평생 농사짓던 논밭이 보상 대상이 된다니. 나쁜 소식이 아니었다.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확인을 해보니 이미 그 땅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매매 계약서에는 분명히 박도순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거래였다. 하지만 박도순은 그 계약서를 본 기억이 없었다. 도장을 찍은 기억도, 서류에 서명한 기억도 전혀 없었다. 가슴이 무너졌다. 아니, 무너진다는 표현조차 부족했다. 평생이 한 장의 종이 앞에서 허물어지는 느낌이었다. 이른이 넘도록 흙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그 세월의 무게가 통째로 지워지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박도순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순자가 국을 데워
내밀어도 손을 저었고 큰아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그저 방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 등본만 들여다보았다. 오칠성의 이름을, 그 이름이 이렇게 낯설 수가 없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의 이름이 마치 처음 보는 이름처럼 차갑게 종이 위에 박혀 있었다. 박도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아내 순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꾹 참았던 눈물이었다. 아들의 사업이 망해 전 재산이 날아갔을 때도 참았던 눈물이었다. 그 눈물이 오칠성의 이름 앞에서 흘러내렸다. 땅을 잃은 슬픔이 아니었다. 사람을 잃은 슬픔이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원 방. 박재윤은 창문도 제대로 없는 작은 방에 앉아 형광등, 빛 아래 법전을 넘기고 있었다.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하고 작은 법률 사무소에 막 들어간 첫 해였다. 아직 단독 사건 하나 제대로 맡아보지 못한 새내기 변호사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재윤아. 할아버지 딱 말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어딘가 가라앉아 있었고 말끝이 떨렸다. 박재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다. 자초지종을 듣는 동안 그는 법전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충청도까지는 버스로 3시간이었다. 박재윤은 그 3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논밭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할아버지 손을 잡고 걸었던 길을 기억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아침 일찍 논에 나갔고 재윤이는 그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출 때마다 논두렁에 쭈그려 앉아 흙을 한 줌 집어 냄새를 맡곤 했다. 흙 냄새가 달콤하면 올해 농사 잘 된다. 어린 재윤이는 그 말을 믿었다. 할아버지가 하는 말은 다 맞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평생을. 그런 할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다. 도착한 것은 늦은 오후였다. 마당에 들어서자 할아버지가 평상에 앉아 있었다. 여름보다 훨씬 야윈 얼굴이었다. 볼이 꺼지고 눈 아래 그늘이 짙었다. 박재윤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 단단한 것이 가슴 안에서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박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자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나올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먼 산을 바라보았다. 박재윤은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꺼내 천천히 살폈다. 등기부 등본, 매매 계약서, 인감증명서, 서류 하나하나를 넘기는 박재윤의 손가락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할아버지, 이 계약서에 직접 도장 찍으셨어요? 찍은 기억이 없다. 인감증명서 발급은요?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요. 오칠성 할아버지가 대신 해줬나요? 박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다. 박재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차분하게,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손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노인은 그 희망을 들키고 싶지 않았는지 빠르게 눈을 피했다. 됐다. 늙은이 일에 내가 뭘 하냐. 저 변호사예요. 할아버지. 알어. 근데 아직 서울 가는 버스 있어요. 오늘부터 준비 시작할게요. 박재윤은 일어났다. 하지만 마당을 나서기 전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할아버지, 이 땅 꼭 찾아올게요. 노인은 여전히 먼 산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등이 아주 조금,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금
곧게 펴졌다. 박재윤은 그날 밤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다. 좌석 등받이에 기대지도 않고 내내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찾았다. 인감도용 사기 관련 판례, 대리인 사기 거래, 무효 소송, 토지명의 복원 성공 사례. 화면이 어두워지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3시간 내내 그는 이 사건을 이길 수 있다고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이 무모함인지 확신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만큼은 분명했다. 박재윤은 이 사건을 질 생각이 없었다. 오칠성의 집은 읍내에서 가장 번듯한 편이었다. 하얀 담장에 마당이 넓고 감나무 2그루가 대문 양쪽에 서 있었다. 가을이면 그 감나무에 주홍빛 감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오칠성은 해마다 그 감을 따서 박도순에게 반 바구니씩 나눠주었다. 그게 40년이었다. 단 한 해도 빠지지 않았다. 박도순은 그 감나무를 볼 때마다 오칠성을 떠올렸다. 심술궂게 웃으면서 형, 요새 살쪘어? 감 더 가져다 줄까? 하던 친구를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서류 하나로 40년을 걷어찼다. 박재윤은 서울로 돌아간 뒤 사흘 만에 오칠성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매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오칠성이 할아버지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무권대리 방식으로 토지를 처분하였다는 주장, 그리고 소송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내용. 내용 증명이 오칠성에게 도달한 날 오후, 오칠성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저희 아버지가 직접 연락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오칠성이 박도순의 집 마당에 나타났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예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다. 허리도 굽어 있었고 눈도 침침해 보였다. 박도순은 마루 끝에 앉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오칠성은 마당에 선 채로 말했다. 도순아, 나 좀 봐. 할 말 있으면 해. 그게 내가 잘못했어.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짧음이 오히려 더 복잡했다. 박도순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눈물보다 화가 먼저 났다. 잘못한 걸 알면서 왜 했냐. 형, 나 그때 빚이 너무 많았어. 이자도 못 갚고 집도 넘어갈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내 땅을 판 거야. 형 땅 판 게 아니야. 담보로만 쓰려고 했어. 개발 구역 지정되면 보상금 받아서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그게 내 허락을 받았어야 할 일이잖아. 박도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른이 넘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루를 짚은 손마디가 새하얘졌다. 내가 친구로서 그렇게 모자랐냐. 내가 빚이 있다고 했으면 내가 도와줬을 것 아니냐. 그걸 왜 이런 식으로. 오칠성은 고개를 숙였다. 마당의 흙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흙이었다. 자신이 40년 동안 수없이 밟았던 흙이었다. 미안해, 도순아. 미안하다고 땅이 돌아오냐.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오칠성은 한참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박도순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등이 너무 굽어 있어서 순간 가슴에 이상한 무언가가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느끼지 않으려 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말을 섞지 않았다. 박재윤은 서울에서 밤낮 없이 사건을 준비했다. 인감도장 도용을 입증할 감정 자료를 요청했고 계약 당시 오칠성이 농협에서 발급받은 서류들을 추적했다. 결정적으로 계약서에 찍힌 인감 도장과 박도순이 보관하고 있던 기존 인감 도장의 인형 비교 감정을 신청했다.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박재윤은 할아버지에게 전화할 때마다 한 가지만 말했다. 할아버지, 잘 드시고 계세요? 그게 전부였다. 사건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먼저 묻지 않는 한 할아버지도 묻지 않았다. 그저 응, 먹는다. 너는?
하고 짧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걱정을 말하지 않았다. 첫 번째 변론 기일은 11월 중순이었다. 지방법원 소법정. 낡은 나무 의자가 줄지어 놓인 방청석에는 박도순의 큰아들 내외가 앉아 있었다. 박도순 본인은 법원에 오지 않았다. 아들이 아버지, 같이 가시겠어요? 하고 물었을 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재윤이 혼자 해. 그 한마디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믿음, 그리고 오칠성의 얼굴을 법정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박재윤은 법정에 입장하기 전 화장실에서 거울을 바라보았다. 정장기 씨 제대로 잡혀 있는지 확인했다. 넥타이 매듭이 단정한지 살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첫 사건이었다. 게다가 상대편 변호인은 경력 20년의 베테랑이었다. 그러나 박재윤은 떨지 않았다. 아니, 정확하게는 떨지 않으려 했다. 할아버지를 위해서 법정 안으로 들어섰을 때 오칠성이 이미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박재윤은 그와 눈이 마주쳤다. 오칠성은 시선을 피했다. 얼굴에는 고집스러운 무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다. 상대 변호인의 첫 번째 주장은 예상대로였다. 매매 계약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된 적법한 거래입니다. 원고가 단연간 피고에게 각종 서류 처리를 일임해온 사실은 이미 여러 정황에서 확인됩니다. 박재윤이 조용히 말을 받았다. 위임장이 있습니까? 묵시적 위임이 성립합니다. 토지 매매는 요식 행위입니다. 구두나 묵시적 수건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박재윤은 준비한 자료를 차례로 제시했다. 인감도장 인형 감정 결과서, 박도순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일자와 당일 박도순의 병원 진료 기록. 두 기록의 시간이 불과 2시간 차이였다. 읍내 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시내 구청까지 이동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상대 변호인이 반박했다. 아들이나 가족이 대리 발급할 수도 있다는 논리였다. 그렇다면 그 대리인이 누구인지 특정하십시오. 대답이 없었다.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지정했다. 첫날은 그렇게 끝났다. 박재윤은 법정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로비에서 큰아버지가 어깨를 잡았다. 잘했다, 재윤아. 아직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박도순에게 전화가 왔다. 어떻게 됐냐? 잘 됐어요, 할아버지. 그래. 짧은 침묵. 밥 먹었냐? 먹었어요. 잘 자라. 전화가 끊겼다. 박재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그 짧은 통화가 가장 긴 위로처럼 느껴졌다. 두 번째 변론 기일은 한 달 뒤였다. 그 사이에 박재윤은 증거 수집에 집중했다. 오칠성이 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매매 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추적했고 개발업자 측의 계약 경위도 파악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실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매매 계약이 체결된 날짜. 그것은 박도순의 아내, 즉 박재윤의 할머니 순자가 세상을 떠난 지 열흘 뒤였다. 박재윤은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할머니 장례식 직후, 할아버지가 가장 정신이 없었을 때, 세상이 텅 빈 것 같아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던 그 시간에 오칠성은 서류를 꾸미고 계약을 진행했다.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칠성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생길 수 없는 일이었다. 박재윤은 그 사실을 법정에서 쓸 수 있을지 잠시 고민했다. 인간적으로는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정 논거로 직접 활용하기보다 오칠성이 사전에 계획된 기회를 노렸다는 정황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했다. 그는 법률 서면을 다시 썼다. 두 번째 기일,
법정은 첫 번째보다 더 긴장감이 돌았다. 박재윤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매매 계약 체결 당일 오칠성의 이동 동선이 담긴 기록, 그리고 오칠성이 개발업자 측과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통신 기록 일부였다. 이 자료는 박재윤이 개발업자 측 직원 한 명과 직접 접촉해 확보한 것이었다. 피고는 이미 개발 구역 지정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상태에서 원고의 장래 기간 직후를 의도적으로 노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상대 변호인이 즉각 반발했다. 사전 정보 입수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입증 자료는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장이 쌍방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오칠성 본인에게 직접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오칠성은 그 순간 처음으로 얼굴이 굳었다. 퇴정하면서 오칠성과 박재윤이 복도에서 잠시 마주쳤다. 오칠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재윤아. 박재윤은 멈추었다. 오칠성은 어렵게 말을 이었다. 너 할아버지한테 많이 힘들었냐고 전해다오. 박재윤은 짧게 대답했다.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다. 그날 박도순에게 전화하면서 박재윤은 오칠성의 말을 전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직 법정 싸움이 끝나지 않았고 할아버지의 마음이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자신도 아직은 오칠성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 세 번째 변론 기일을 앞두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오칠성의 딸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재윤의 법률 사무소 번호로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저 아버지 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름은 오선아, 36살, 오칠성의 막내딸이었다. 박재윤은 다음 날 그녀를 만났다. 카페 구석 자리에 앉은 오선아는 처음부터 눈이 빨개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아버지 서재에서 찾았어요.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메모지 여러 장이 들어있었다. 박재윤이 한 장씩 펼쳤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3년 전 날짜들이었다. 매매 계약 전후의 날짜. 내용은 박도순에 관한 것이었다. 오칠성은 그 메모지에 박도순이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해 혼자 숨겨온 것들을 기록해 두었다. 당시 박도순은 가벼운 인지, 저하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오칠성은 그 사실을 아들들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박도순의 땅이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생기는 보상금 중 상당액이 세금 문제로 예상 금액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개발업자가 실제로는 보상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전력이 있다는 것을 오칠성은 알고 있었다. 마지막 메모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도순이 형이 직접 이 땅을 지키려 하면 분명 또 사기당한다. 내가 먼저 팔아서 확실한 현금으로 바꿔놓으면 나중에 설명하면 이해하겠지. 내가 나쁜 놈이 되더라도 형 재산은 지켜야 한다. 박재윤은 그 메모지를 손에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오칠성은 사기꾼이 아니었다. 정확하게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는 왜곡된 방식으로, 틀린 방법으로, 그러나 진심으로 친구를 지키려 했던 것이었다. 문제는 그 진심이 박도순의 동의 없이 행해졌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실제 결과는 친구의 땅을 빼앗은 것과 다를 바 없었다는 점이었다. 박재윤은 오선아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이 서류가 법정에 제출되는 걸 알고 계세요? 오선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먼저 저한테 찾아보라고 했어요. 이게 있으면 재윤이한테 줘라고. 박재윤은 서류 봉투를 손에 쥔 채 오래 생각했다. 이것은 반전이었다. 단순한 악인이 아닌 잘못된 선의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였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불법 행위였다. 하지만 법 이전에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 있었다. 그는 그날 밤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박도수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긴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자가 오칠성의 메모지 내용을 천천히 읽어주었다. 박재윤은 서두르지 않았다. 한 줄 읽고 잠시 멈추었다. 다음 줄 읽고 또 잠시 멈추었다. 할아버지가 소화할 시간을 주었다. 도순이 형이 직접 이 땅을 지키려 하면 분명 또 사기당한다. 박도순의 손이 떨렸다. 3년 전을 떠올렸다. 순자가 가고 나서 혼자 아침을 먹던 그 시간들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물 한 잔 끓이는 것도 벅찼다. 아들들이 번갈아 들렀지만 그것도 힘이 되지 않았다. 혼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무언가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다. 이름도 기억나고 날짜도 기억나는데 뭔가 순서가 엉키는 느낌. 오칠성은 그걸 알고 있었구나. 그때 오칠성이 유독 자주 찾아왔던 것이 생각났다. 밥도 같이 먹고 마당에 앉아 별 얘기도 없이 두어 시간씩 앉아 있다 가고 그 방문들이 부담스럽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 오칠성은 뭔가를 물어보거나 챙겨주려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내가 나쁜 놈이 되더라도 형 재산은 지켜야 한다. 박도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없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친구가 나쁜 사람이기를 바랐는데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힘들었다. 나쁜 사람이었으면 미워하기 쉬웠을 텐데. 할아버지. 손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잘못된 거예요. 동의 없이 한 행동이고 결과도 잘못됐어요. 하지만 오칠성 할아버지가 왜 그랬는지는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아버지 결정에 따라갈게요. 박도수는 한참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들녘이었다. 낮이면 보였을 논두렁의 윤곽이 밤에는 그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래도 그는 알고 있었다. 저기 어딘가에 자신의 땅이 있다는 걸. 그 땅에 자신의 아버지가 있고 자신의 시간이 있다는 걸. 재윤아. 예, 그 친구가 말한 거 내가 다시 읽어봐도 되냐? 박재윤이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읽어주었다. 박도수는 눈을 감았다. 듣는 동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닦지 않았다. 그냥 흐르게 뒀다. 메모지 읽기가 끝났을 때 박도순이 말했다. 그 자식이 참 멍청한 짓을 했구나. 예. 근데 긴 침묵. 그 마음은 내가 안다. 박재윤은 눈을 감았다. 수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느껴졌다. 늙고 거칠어진 숨이었지만 그 숨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동안 전화를 끊지 않았다. 말이 없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마지막 변론 기일. 이번에는 박도순이 법원에 왔다. 아들이 차로 모셔왔고 노인은 방청석 첫 번째 줄에 앉았다. 지팡이를 손에 쥔 채 앞을 바라보았다. 오칠성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입장하면서 잠깐 눈이 마주쳤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박재윤은 이날 준비한 최후 주장을 진술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말 하나하나가 정확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사기가 아닙니다. 40년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행위이며 법에서 요구하는 동의와 위임 없이 이루어진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피고의 동기가 선이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은 법이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이상 처벌보다 권리의 회복을 원합니다. 재판장이 판결 선고 기일을 고지했다. 판결은 3주 뒤였다. 원고 일부 승소, 매매 계약은 무권 대리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음을 인정.
토지 소유권은 원고에게 복귀. 다만 선의의 제3자인 개발업자와의 관계는 별도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 박도순이 판결문을 받아드는 순간 아들이 그 옆에서 눈물을 훔쳤다. 박재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판결문을 할아버지 손에 쥐어드리고 옆에 가만히 섰다. 노인은 판결문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재윤아.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아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굵은 손이 부드러운 손을 감쌌다. 박재윤은 그 손을 꼭 쥐었다.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멀리 오칠성의 뒷모습이 보였다. 아들과 딸에게 한쪽씩 부축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박도순이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천천히 빠졌다. 재윤아. 예, 저 친구한테 나중에 내가 한번 연락해봐야겠다. 박재윤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오래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표정이었다. 많이 살아서, 많이 겪어서, 그래서 할 수 있게 되는 표정. 알겠어요, 할아버지. 판결이 나고 2달이 지났다. 겨울이었다. 논밭은 텅 비어 있었다. 추수가 끝난 들판은 언제나 쓸쓸했지만 박도수는 그 쓸쓸함을 오래전부터 좋아했다. 정리된 쓸쓸함. 할 일을 다 한 사람의 표정 같은 풍경. 박재윤은 그 주말에 다시 내려왔다. 이번에는 아무 서류도 없었다. 법정도 없었다. 그냥 손자가 할아버지를 보러 온 것이었다. 2 사람은 점심을 먹고 나서 논두렁을 천천히 걸었다. 박도순이 앞서고 박재윤이 뒤따랐다. 예전 그대로였다. 어릴 때처럼. 할아버지는 논두렁에 쭈그려 앉아 흙을 한 줌 집어 냄새를 맡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 흙은 쉬는 냄새가 난다. 박재윤이 옆에 쭈그려 앉았다. 어떤 냄새예요? 모르겠냐? 그냥 쉬는 냄새. 봄 되면 또 달라진다. 2 사람은 한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바람이 지나갔다. 겨울 바람이라 차가웠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박도순이 말했다. 칠성이한테 연락했다. 박재윤은 반응을 내비치지 않고 그냥 들었다. 전화 받더라. 첫 마디가 형, 나 나쁜 놈 맞아였어. 뭐라고 하셨어요? 알어, 했지. 박재윤이 웃음을 참았다. 그리고 봄 되면 밥이나 한번 먹자고 했어. 짧은 침묵. 오칠성이 뭐라 했어요? 울더라. 박도수는 그 말을 하면서 먼 들판을 바라보았다. 눈이 조금 붉어진 것 같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다. 박재윤은 할아버지 곁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오칠성이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냥 옆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박재윤은 생각했다. 말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함께. 할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다. 들어가자. 뭐 해먹어야지. 제가 할게요. 내가? 라면 끓일 줄 아냐? 라면은 누구나 끓여요. 그건 그렇지. 2 사람은 논두렁을 걸어 집으로 돌아갔다. 할아버지가 앞서고 손자가 뒤따랐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들판에 긴 그림자가 2개 생겼다가 천천히 하나로 겹쳐졌다. 봄이 왔다. 충청도 소읍에 봄이 오는 것은 언제나 조용했다. 요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느새 논두렁에 파란 풀이 돋아나 있고 나무 끝에 연두빛이 번져 있었다. 모르는 사이에 그냥 봄이 와 있었다. 박도수는 그날 아침 일찍 논에 나갔다. 지팡이도 짚지 않았다. 그리 멀지 않은 길이었고 아직 그 정도는 걸을 수 있었다.
논두렁에 쭈그려 앉아 흙을 한 줌 집어들었다. 겨우내 얼었다. 녹은 흙이었다. 보드라웠다. 냄새를 맡았다. 달콤했다. 올해 농사는 잘 되겠구나 하고 노인은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핸드폰이 울렸다. 박재윤이었다. 할아버지, 오늘 논 나가셨어요? 나왔다. 흙 냄새 어때요? 달콤하다. 수화기 너머에서 박재윤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럼 올해 농사 잘 되겠네요. 그렇지. 점심때 오칠성이 왔다. 아들 차를 타고 왔는데 손에 감 주스 한 상자를 들고 있었다. 감나무 감으로 만든 거라고 했다. 마당 앞에 서서 어색하게 서 있는 오칠성을 보고 박도순이 마루에서 내려왔다. 들어와. 형, 들어오랬잖아. 오칠성이 마당을 들어섰다. 두 노인이 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봄 햇살이 마당에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오칠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 나 정말 잘못했어. 알어. 형 화 아직도 있지? 박도순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근데 이제 됐다. 오칠성이 고개를 들었다. 박도순은 먼 하늘을 보고 있었다. 파란 하늘이었다. 구름이 한 조각 떠가고 있었다. 40년이 어떻게 없어지냐. 오칠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다. 75 노인의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갔다. 박도순은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대신 마루 옆에 두었던 감 주스 한 팩을 집어 오칠성에게 내밀었다. 내가 갖고 온 거잖아. 오칠성이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두 노인은 나란히 앉아 감 주스를 마셨다. 봄 햇살 아래서 마당의 흙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감나무 가지 끝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다. 이름 모를 새였지만 소리만큼은 명랑했다. 봄이 온 걸 아는 소리였다. 잘 알고 있는 소리였다. 박도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 한켠에 오래 걸려 있던 무언가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아니었다. 그것들이 다 지나고 나서 남은 것, 아주 오래된 것,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 그건 그냥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박재윤에게 문자가 왔다. 할아버지한테서였다. 문자가 서툰 할아버지가 자판을 눌러 보낸 짧은 문자였다. 오늘 칠성이 왔다 갔다. 잘 먹었다. 너도 다음에 내려와라. 박재윤은 그 문자를 보고 오래 웃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네, 할아버지. 곧 갈게요. 흙냄새 맡으러. 봄이었다. 땅은 제자리에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사람이 떠나도, 사람이 돌아와도 땅은 거기 있었다. 흙은 쉬었다가 다시 달콤해졌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왔다. 미움이 지나면 사람이 남았다. 박도수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 못 드는 밤이었지만 나쁘지 않은 밤이었다. 눈을 감으면 들판이 보였다. 봄 들판이었다. 파랗고 넓고 끝이 없는 들판이었다. 거기에 두 노인이 걷고 있었다. 나란히, 말없이. 그냥 그 풍경이 너무 익숙해서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박도수는 그제야 눈물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었다. 편안했다. 마침내